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제3차 장기간 기본계획 이제 확실하게 확정안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서 오늘 영상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요약을 해서 할 것도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약을 해서 올려드리는 거는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가공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찍지 않으면 보통 한 번도 읽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최초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우리 그 국회의원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라디오처럼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견도 섞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1.5배로 들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한 번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들이 5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을 하시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예,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 내용 한번 볼게요. 제3차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7월부터 해서 5년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장기양 보험 같은 경우에 8년 7월 달에 도입이 됐죠.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해서 당연히 가족이 돌보아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 돌봄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회보험으로서 제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환급의 제공 원칙 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5개년 계획을 계속 제시하면서 그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3차 기본계획에서도 1차, 2차에서 수립되어 있는 기본개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사항들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된 사항들도 있으니까요. 지금 경과보고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입자, 공급자 대표, 전문가 참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뭐 예, 운영했다 하더라도 예, 충분히 충실히 반영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누군가는 보통 우리 실제 운영하는 대표님들이겠죠. 연구 용역 그리고 장기요양위원회 보고 추진단 회의 공청회까지 예, 이렇게 개최를 해서 이 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나왔고요. 장기요양 실태조사들도 계속 해왔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 후렴 방식은 지역 토론회부터 국민 의견 수렴방, 전문가 간담회, 그걸 가지고 수급자, 보호자, 기관, 종사자, 전문가의 모든 내용들을 다 통합해서 했으니 이게 제대로 된 기본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책 환경 분석을 해보면 노인 규모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드디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여기서 노인 1000만 명이라는 건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30년도에는 고령화율 25%에 도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우리나라가 가고 있어요. 예.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예, 75세 이상 인구는 23년도에는 400만 명 가깝고요. 이거는 인구 대비해서 7.7%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근 500만 명에 가까운 473만 명. 그다음 30년도에는 55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노년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노년층, 베이비부머, 55년도에서 63년도 출생자의 노년기 진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등급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20년도에 55년생이 노인 인구 진입을 시작해서 28년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이 됩니다. 28년도입니다. 그래서 55년도에 63년생은 약 700만 명으로 전체의 한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 세대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양 방식이나 노인 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변화가 전망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본인의 노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형 수급자는 102만 명 가까이 되는데 노인 인구의 거의 11%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10.9%. 자, 08년도 21만 명 4.2%에서 이때는 뭐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22년도에는 101.9만 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전체 수급자는 27년 145만 명. 그다음에 계좌 그 중에서 재가 서비스를
제가라는 건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66.8만 명, 22년도에서 27년도에는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고요. 시설 19.5만 명에서 27만 8천 명으로 27년도에는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재가 기간,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재가 기간, 주간보호 포함해서 2만 1,000개소고요. 입소 시설 같은 경우에 6,000개소 정도 해서 합쳐서 2만 7,000개소, 2022년 기준이고요. 제도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 제도 초기에는 8,400개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용자 증가 고려 시에 주야간 보호 기간이 한 3,000개 정도가 늘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기준, 입소시설 기준으로 약 1,600개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평균 이용 인원수 한 31, 2명 정도로 계산했을 거라고 예상해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평균이 한 32명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규모 기관들이 많이 생긴다면 3,100개소가 아니라 더 적은 개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 오픈하시는 대표님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 부분 오픈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오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 맞다. 30년도까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60만 명 근무 중이고요.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5년도부터 수요가 어르신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지금도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랑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초과했죠. 그래서 초과했다고 보고요. 25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서 27년도에는 요양보호사 68만 명 대비 약 7만 5천 명 정도가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비전과 전략을 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살던 곳에서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한다. 충분한 재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다양화. 재가 서비스를 충분한 시간 동안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굉장히 다양화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료 요양 전개, 의료 서비스, 요양과 돌봄과 의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계해서 집에서 생활에도 충분하도록 기반을 확충하겠다.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가족도 힘드니까,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니까 요양 보내지 않게끔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걸 읽어드릴게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밑에서도 나올 테니까. 자, 두 번째,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 체계 구축하겠다. 수급자에게 대한 예방 사례 관리를 강화하겠다. 돌봄을 필요도를 고려해서 판정 체계 그리고 등급 체계를 개선하겠다.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품질 관리를 하겠다. 장기요양 기간 수급 관리, 공급 체계 혁신하겠다. 서비스 평가 관리 체계 강화하겠다. 장기요양 처우 개선, 역량 강화하겠다. 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 장기요양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하고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항상 적혀 있는 내용들 적혀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까 앞에서 읽어드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 제 사견도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하세요. 그냥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들으시면 되고요. 충분한 재가급여 지원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집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 2등급 재가소급자는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 한도액이 낮으면 방문 간호라든지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요양 그리고 주간보 못 가죠 중증은. 그래서 이런 방문 간호 요양 목욕 뭐 할 거 없이 재가 서비스를 이용을 한도 때문에 이용 못하지 않게끔 무조건 이용할 수 있게끔 입소 시설과 마찬가지로 한도액을 올려서 집에서도 돌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요양원과 집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 현재 개수가 좀 모자라질 테고
가면 갈수록 내가 집에서 그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 이런 서비스가 없어서 요양원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급여를 발전시키는 거 굉장히 좋죠. 야, 이 한도액 단계적 인상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수시 방문 서비스 시범 사업 도입을 하겠대요. 2024년 하반기부터 수시 방문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상시 돌봄 수요 체계를 구축한다는 뜻인데요. 이게 지금 통합재가 서비스는 시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7년도까지 개수를 밑에 늘리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수시 방문 서비스 시범 사업 통합재가 서비스를 할 때 저는 꼭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이 수가를 지정을 할 때 방문을 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수시 방문 서비스에는 어르신들한테 수시로 방문할 수 있게끔 일정을 짜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에 대한 이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야간이나 수시 방문이라는 건 야간이나 이 늦은 시간에 방문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시간에 방문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대응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대응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체계를 어르신들한테 보낼 수 있도록 수시 방문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모를까 쉽지 않은 얘기긴 하죠. 예, 5분 대기조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지 어르신들이 진짜 수시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통합 재가 서비스를 통해서 상시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교육도 제대로 돼야 될 테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된 서비스 시간 외에도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증 수급자 대상에서 원활 서비스를 위해서 방문 요양 보호사를 가산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쵸? 이거를 지원 확대를 26년도부터 생각하겠다라고 해요. 지금 1, 2등급에 대해서 가산되는 부분을 더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당연히 어려운 분들을 돌볼 때, 더 힘든 어르신을 돌볼 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확대다. 좀 확대를 확실하게 좀 해라.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통합재가 서비스 확산 및 재가 서비스 다양화. 방문 요양 중심 체계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그래서 23년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통합재가 기간 50개소 23년도 4월 기준으로 이거를 주간보호 기반형, 방문요양 기반형으로 확산 모형을 고려하여 약 1,400개 개소로 확대 추진하겠다. 27년도까지. 그러면 앞으로 202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5년인데 27년도까지 1,400개 확대가 되면, 원래 제가 이제 그 통합재가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죠. 예, 그러면은 그때 방문간호 기반형 확산 모형을 공단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통화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간보호 기반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이건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약 5,6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현재 개수보다 더 늘어나겠지만 늘어났을 때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현재 기준으로 한 약 20% 정도의 기간이, 주간보호 기간이 통합재거로 진행이 되고, 통합재가센터에서는 이렇게 방문요양 이라든지 방문 목욕이라든지 방문 간호까지 다 하고 상시 돌봄 체계가 가능하게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안보호센터 대표님들 이거 보고 계시면, 이 부분은 아주 나중에 오픈할 거 생각하시면 통합재가를 고려해서 하실 분들, 고려하지 않고 오픈하실 분들, 운영하실 분들 생각을 좀 다르게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사업에 참여를 하니까 정책 가산이라든지 서비스 가산이 포함된 월정의 수가로 포괄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이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1,400개 개소 확대가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제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업도 하나 나옵니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으로 수급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문턱 제거, 23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범 사업인데요. 재가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이 확대됩니다. 재가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요양원이나 주건부 같은 경우에는 노이자 시설 그 기본 기준으로 맞춰서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낙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 두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집에서 어르신을 돌볼 때 재가 환경 개선을 해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 어르신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간 주말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방문과 2024년 하반기부터 외출 시에 차량 동행을 지원하는 이동 지원 사업 19년도부터 해왔던 걸 이걸 확산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야간 주말 일시적 돌봄 같은 이런 일시적 돌봄, 야간 돌봄, 그다음 주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뭐 정책 참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 제도 내 내외 서비스를 위해서 신규 서비스 개발을 계속 연구하겠다. 예, 이거는 지금도 계속 해오셨죠? 그래서 신규 서비스 개발 연구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의료 요양 연계 등의 재가생활 기반을 확충하겠다. 예, 지금 보면은 재가생활 기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부터 장기요양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가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를 우선하고 입소 서비스를 나중으로 생각합니다. 입소 서비스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아도 입소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예, 원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재가 서비스, 재가 생활에 대해서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이 부분을 계속 확충하는 게 사실 맞긴 합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산하겠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정기적 방문 의료, 그다음에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 센터를 지금 현재는 28개소인데요.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돌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방문 의료가 없으면 계속 병원을 또 방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 사례 관리를 확대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나쁜 서비스가 아니에요. 좋은 서비스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단계적 전국 확대 24년도 25년도에 확대를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서 본사업을 2026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다.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건강보험 방문 진료 청구기간 수를 고려해서 시군구당 1개 이상은 무조건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문 간호를 활성화할 것이다.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잘 안 찾는 서비스다 보니까 아마 공단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고 실제로 통합재가에서 지금 방문 간호를 원래 포기할까 하다가 다시 방문 간호 활성화를 또 여기서 내건 거 보면 확실하게 무조건 통합재가 방문 간호가 무조건 없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단하기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보면 영상 협진을 통해서 비대면 건강관리, 를 통해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과 같이 해서 비대면 건강관리 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중증 수급자가 있으면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문 간호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는 월 한도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 부담금이 문제죠. 예. 본인 부담금이 충분하다면 지금 본인 부담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면 보호자나 수급자 입장에서요. 그럼 방문 간호 서비스 있으면 좋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요양이나 모교 그다음에 한도가 더 커지는 뭐 200만 원이 넘어가는 230만 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높아지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방문 간호까지 비용을 낸다.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지 이거는 지원 서비스 한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와닿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나눠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 목욕 인정조사상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에 한해서 월 1등급에서 5등급자는 월 1회 이렇게 돼 있는데 1, 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허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월 1회 정도야 뭐 그냥 줄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방문 간호의 기본은 어르신들이 보호자 욕구가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유사 사업을 고려해서 방문 간호 지시서를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방문 간호 할 수 있게끔 해서 방문 간호 참여를 지원하고 그다음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되니까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려고 해도 이 입소 시설이냐,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느냐는
어르신들은 솔직히 50% 이상이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어 해요. 예, 근데 보호자 입장은 다릅니다. 예, 보호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띄워드리기는 어렵지만 약 75% 이상이 입소 시설을 지지하는 실제 통계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르질 수 있지만 이게 돌봄이 길어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할 때 전 지역 65개에서 227개 운영센터를 확장하고 상담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강화를 일단 첫 번째로 하겠다. 그리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이용해서 단기 보호는 연 9일에서 12일 그리고 종일 방문 요양을 연 18회에서 24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가족 휴가 치매 가족들 같은 경우 집에서 돌보게 되면은 휴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그 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매 가족 휴가제 대상을 치매뿐만 아니라 중증 재가 수급자까지 확대해서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건 내년부터 하겠다. 이거는 미리부터 했었으면 되게 좋았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분들을 이렇게 좀 쉴 수 있게끔 가족들에게 이렇게 휴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들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중증 수급자의 단기보 종일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이용, 그 다음에 3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수급자도 종일 방문 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래서 모든 장기요양 그 수급자들이 입소 시설보다는 집에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입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 장기요양 보험에서는 당연히 재가 시설, 재가 쪽을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양원 원장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이걸 보고서. 그러면 이제 요양원들 망하는 거냐? 아닙니다. 요양원이 워낙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체계들이 재가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 돌보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소시설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선택제가 좀 넓어졌다는 것이지 입소시설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요양원 원장님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 체계를 구축합니다.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데 장기형 진입 예방을 강화한다는 건 장기형 전 단계에 대해서 장기형 진입을 할 때 예방을 강화하겠다. 퇴원 환자, 장기형 등급 외자 등 중점 돌봄 필요 노인에 대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이 부분과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연계를 해서 23년도부터 이미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확대 예방해서 어느 정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최대한 관리하다가 장기요양 보험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 좀 더 일찍 되었으면 좋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방 사례 관리에 대한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업들도 한 번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건강검진의 노인 신체 기능 검사의 노쇠 평가 도구를 포함해서, 노쇠라는 거 허약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허약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국케어 주간보호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허약성 평가, 노쇠 평가 도구를 도입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노쇠군 조기 개입 지원을 검토한다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영양성 평가라든지 어르신들 손에 힘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체 기능 검사를 포함을 해서 실제 노인이다, 그 다음에 노쇠군이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24년도부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겠다. 그래서 등급으로 넘어가는 이 퍼센트를 낮추겠다. 예. 넘어가더라도 미리 관리 받다가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거는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 관리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 수급자 중심으로 하겠다. 장기요양 사례 관리를, 그리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수급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데 읽어볼게요. 장기요양 기간은 급여 계약 단계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라고 하는 서비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토대로 수급자 욕구 사전 급여 저격 수립하고 이행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요. 자, 방문 요양 사례 관리 의무화 대상 단계적으로 24년도부터 확대를 해서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서 적혀 있는 내용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방문 요양을 지금 하시는 대표님들, 앞으로 방문 요양을 하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를 활용한
어, 공단에서 정한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거는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던 기관들에 대한 철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국회에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 영상에서도 무료로 오픈을 해드렸지만 임교수 교육 꼭 좀 한 번씩 받아보세요. 예, 이거는 뭐 저희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수익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임교수 교육 들으면 이 부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 처음부터 배워서 시작을 하는 때가 곧 다가온다. 박문영 센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보공단은 장기형 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수급자 중심의 급여 조정 중재 역할을 수행을 강화하겠다. 예, 수급자 중심, 수급자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수급자 중심에서 서서 하겠다. 예, 물론 뭐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요. 예, 돈은 제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자체는 장기형 수급자가 의료 돌봄에 추가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 연계를 실시하겠다. 아주 좋죠. 지자체에서는 장기형 수급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으면 자원 연계를 당연히 해주면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걸 아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예, 이게 지자체가 연계를 하겠다는 건데 추가적인 욕구를 알고 있는 건 우리 대표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도 알아보셔야 된다. 저희도 다룰게요 앞으로는. 네. 돌봄 필요들을 고려한 통합한정 도입 및 등급 체계 개선. 통합한정 체계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지원 같은 경우 있는데 돌봄 필요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요양 의료 필요도를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서 판정 도구를 23년도에 마련하고 24년도에부터는 서비스 연계를 진행을 한다. 점수를 매겨서 하겠다는 거죠. 장기형 수급자 대상에서 포괄적인 욕구 문제상을 고려한 적정 급여 결정 무형과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최우수 기관으로 갈 수 있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정책 변화에 맞춰서 가장 먼저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예, 수급자 대상에서 포괄적 욕구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수립,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연계, 그 다음에 급여 제공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장기형 필요도에 기반한 장기형 등급 체계를 개선해서 27년도까지 계속 할 건데 실제 장기형 필요도 기반으로 진행을 한다. 신체 인지 기능. 현행은 1등급에서 4등급 신체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고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을 이 부분을 나눠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요. 개선안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다가 5등급 같은 경우 치매 플러스 비치매, 6등급 치매 플러스 비치매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별로 점수 등으로 결정해서 개선하겠다. 이게 원래 있던 그 등급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치매 등급, 인지지원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끼워넣는 형식이었던 걸 개선하겠다는 뜻이니까 이런 건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형 서비스를 기반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연금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 전에 이 전 부분 그러니까 전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의존하는 형식의 노후였다면 지금 신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100세 시대라는 걸 알고 있는 노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부분이 있죠. 예, 생각에 대한 차이. 그래서 이 부분을 대비하는 장기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장기형 급여 다양화,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다양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요자의 욕구가 높은 신규 제가 서비스를 늘려주고요. 수요자 욕구가 뭔지는 계속 따라가면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기타 재가급여로 필요할 수 있는 서비스 검토를 해서 재가급여를 24년도부터 계속 보강할 것이고 1인실 부부실 변화된 수요 원래부터 수요가 있었는데 자꾸 변화된 수요라고 하는데 1인실 부부실들과 그 다음에 신규 요양 서비스 등에 대한 본인 부담형 신규 서비스 도입 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는 건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도입 체계를 마련하겠다. 그 다음에 비급여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보 비교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이용자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선택권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선택권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선택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사회적 요구들을 고려해서 복지용구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복지용구가 훨씬 더 많아졌죠.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용구 다양화를 통해서 현재 이원화된 등재 품목에서 제품으로 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떤 품목을 등록하세요 그러면 거기다 제품을 등록하는 형식이었다면 제품 중심 단일 심의 체계로 개편해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많은 복지용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복지용구 업체들, 그 다음에 제조업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이 내용을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 복지용구도 관심 가지셔라.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복지용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제품 중심의 단일 심의 체계니까 이쪽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요구 반영, 그다음에 신기술 활용 품목,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예비 급여 시범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복지용구가 다 방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형 품질 관리를 하겠다는 거. 여러분들 지금 주묵구구식으로 아직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고요. 공급 부족 지역 중심으로 공립 노인 요양 시설을 53개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요양원 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공립 노인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2027년도에 181개소의 지역 중심의 공립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가게끔, 그다음에 공립 주간보호 단기보호 기간도 확충 지원합니다. 그다음 도심 등의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설 진입제도 개선 검토. 지금 같은 경우 현행 토지의 건물 소유 의무에서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건으로 임차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보험회사에서 로비를 통해서 지금 시설 진입을 원래 현행의 건물 소유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일정 규모 법인,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일단 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는 부분은 꼭 그게 법인이든 뭐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식당 사업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장기한 기간은 아, 식당이나 카페를 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복지 사업입니다. 복지 마인드가 없으면 그게 법인이든 사업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그냥 사업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지 사업으로서 진행한다면 그게 개인이든 뭐 기관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이 이렇게 사업성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다뤄보도록 하죠.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 2인실과 개별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한국형 유니트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요양원은 저희랑 같이 만드시는 데들은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4인실로 만들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 2평씩 8평으로 하지 마셔라. 왜냐면 혹시라도 2인실 나누시려면 좀 더 이걸 분할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분할을 하더라도 벽이 쳐지면 그만큼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하셔라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케어 모델로 선택할 수 있게끔 요양원을 설립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에도. 그래서 1, 2인실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몇 인실을 하시든 간에 기본 기준보다 좀 더 넓게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의료 간호 기능을 강화 위해서 계약 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 요양실을 확대해서 시설 내 간호 인력을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나중에 다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저희 파트너스 기관 중에서 전문 요양실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고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요양원에서 의료 부분을 강화해서 진행하는 의료 요양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겁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서 기간 운영 지원하겠다. 원래 요양보서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3명으로 줄였었죠. 어차피 2025년도까지 2.1명으로 축소하겠다라고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요.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서 장기 근속이 지금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 시에 계속 가산을 해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계속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2023년도 4월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24년도부터 본사업이 진행되는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통해서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승급자가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 교육 시간 이 부분에 대한 선임 역할을 부여해서 돈을 더 주겠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유니티 케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 특성상 2인실을 하게 되면 좀 막혀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교육을 강화하고 유니티 케어를 하게 되면은 26년도 이후부터는 수가를 가산한다고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양원을 진행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도 국회 요양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 약간 더 그러니까 최소 기준만 맞추다 보면 이런 정책 변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기준이 크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은 당장 4인실이지만 2인실이든 1인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장기요양 진입 평가 퇴출을 강화시키겠다. 지금은 이 부분을 명문화한 거예요. 보시면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기간 지정 절차하고 진입 요건을 지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대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기간 진입 시에 운영 영장 심사 강화 지정제 내실을 2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명문화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전 기간 정기 평가, 하위 기간 수시 재평가 등에서 상시적 평가. 원래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시작했는데 이걸 상시적 평가로 전환해서 평가 결과 공개를 통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 이게 경쟁으로 돌입시키겠다. 원래부터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명문화한 것뿐입니다. 기간 평가 행정 이력 등을 그 다음에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에 6년마다 갱신 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기간을 2025년 12월부터 퇴출하겠다.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명문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평가 관리 체계 강화 넘어갑니다.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로 가겠습니다. 비대면 전사 평가를 확대해서 평가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기관 대상 자체 평가, 예비 평가를 통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전사 평가가 지금 이번 평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케어포라든지 뭐 엔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외부 시스템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평가관들이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꼭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미리 받아가지고 평가를 그걸 활용해서 했어요. 예전에는 그걸 보여줘도 되고 프린트를 해도 되는데 시스템을 쓴다고 하면은 무조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평가 때. 그런 부분들의 일환이죠.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3년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전산 평가를 통해서 질량상 추진이 되는데 그게 좀 더 강해질 거고 그다음에 이 컨설팅도 해주고 있죠. 좀 해주고 있고 품질 관리 지원 페널티 강화 통해서 지정갱신제에 반영을 하겠다.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예방 대응 체계를 하는데 감염 예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감염 매뉴얼 제작 배포했죠. 입수형 장기요양 기간 지금 23년도 12월이라고 하는데 이미 대표되어 있는 걸 좀 더 좀 더 늘리겠다는 뜻 같네요. 입수형 장기요양 기간 환기 설비를 설치 지원하고 23년도 25년도까지 그다음에 감염병 위기 시에 요양시설 내 진료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 부분은 앞에서 계속 들어가고요. CCTV 설치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 실효성 강화 등의 노인 학대 예방 대응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조사 거부 방해자는 과태료, 노인 보호 전문 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선제적 예방, 학대 예방 시 즉각 조치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가 떴습니다.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 영양사 의무 배치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주야간 단기보호 기관에서 영양사 배치 시 가산금을 2024년도부터 지급 추진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주면 좋죠. 차라리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게 안 적혀 있으면 우리 대표님들 몰라요. 몰라서 지금 환수 이미 다 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수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영양사 배치하면 가산하겠다. 영양사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50인 미만 시설은 사회복지 급식 지원센터에서 등록 관리하겠다. 장기요양 기관의 급식 위탁 비율이 증가 등을 고려해서 급식 위탁 관리 기준을 24년도부터 명확화하겠다. 미리 명확화했어야죠. 이것 때문에 이걸 몰라서는 아니죠.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수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24년도부터는 명확화해서
지키게끔 하겠다. 매뉴얼이 나옵니다. 장기영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역별 인력 추계 수급, 이 지역별로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수급 위험 지역의 인력 확보를 통해서 이 수당과 제도를 개선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군 단위 지역, 읍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인력 확보를 통해서 각종 수당하고 제도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취역지 업무 강도에 따라서 수당 가산을 지원하고 국내 거주 외국 인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거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희 노무사님하고. 그래서 대체 인력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지원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수당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 좋은 이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강도 완화, 그 다음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의 수를 축소하겠다. 2.1대1로. 네, 이것도 수가만 제대로 따라와준다면 괜찮은 내용이죠. 다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시군구 단위 이렇게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종 수당이라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군 단위, 면 단위, 읍 단위는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 및 요양보호사 승급제, 장기 근속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신데 임금 수준 확대, 좀 그냥 수준 향상이 뭐 작게 수준 향상 좀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장기요양 요양요원의 전문성 강화 인식 개선, 이게 지금 같이 이어서 떨어지는데요. 이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이 되니까 장기요양 요원들도 전문성을 강화해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정기적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성 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책을 개편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전문가다라고 하는 개념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시설장, 센터장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자나 수급자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요 직종,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별 보수 교육 과정에 장기요양 기간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서 특화 과정을 마련하겠다. 24년도부터 되게 좋은 서비스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원 사업부터 지원을 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정보 제공, 교육 인력 수급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를 하고 단계적 확충을 해서 27년도에는 모든 시도에 한 개 이상 가겠다. 이거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27년도에 진짜 끝내겠다. 제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지원센터가 있어서 중앙센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한다. 장기요양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 대상자 적정 관리, 그 다음에 급여 이용 강화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장기요양 코호트를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 예측 원인 진단,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 인정조사 이후에 사후관리를 해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시설장을 통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상자들이 제대로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부정인정 의심자를 신고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속여서 등급이 나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부적정 의심 직권 재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건 얘기만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명문화한 거죠. 지출 요인 경향 분석을 통해서 누수 요인들을 조사해서 악용 사례는 효율적 급여 관리를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도예요. 지금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도 악용 사례를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만약에 악용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정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그 다음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 고령화 속도, 국민 부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올리겠다 뜻이죠.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전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라 제가 함부로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면 올라가야지 된다는 얘기를 적는 거고요. 그래 더 많이 걷어야 장기요양 보험을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20% 정도를 국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유지하고 미래준비금을 조성해서 검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인구 고령화율에 따라서 적정 국고 지원을 검토를 하고 지금 갑자기 고령화율이 심해졌으니까 이 부분을 국고 지원을 늘릴지 고려하고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하겠다. 논의 실시, 이거 다 논의 실시는 논의는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유양 투명성 제고하겠다. 예, 품질 재무회계 점검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정기적 재무회계 점검, 지자체 시설 대상 재무회계 교육 통해서 장기유양 서비스 품질 관리,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안 하는 데들 돈 뺏어가겠다 뜻입니다. 기간 지정 시에 대표자 대면 신설 이미 신설됐습니다. 23년도에 지정지의 내실화, 갱신 심사를 통해서 부실 기간 퇴출,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데들은 퇴출하겠다. 적정 청구 지원 통해서 적정 청구 지원을 해서 사전 심사 항목 확대 정비. 이 청구 지원도 무료로 하지 마시고 봉사활동 말고 예, 제대로 직원 써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적정 청구 신규 유형 발굴 현지 확인 심사 대상을 확대하겠다.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 현재 22년도에 1000개소인데 매년 전년 대비 10%는 27년도까지 1100개, 1200개에서 2000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전체 장기간 기간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기간이 현지 확인 심사를 통해서 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이거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시정 기회를 궤도 중심의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해서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해서 이걸 자진신고해라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저희 그 파트너스 기관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진신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서야 자율점검제를 도입해서 자진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전에도 이게 지금 나오기 전에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자진신고는 장기유양 서비스 질관리 그다음 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서 정기 수시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 예, 계속 10% 확대를 하면 전체 기간의 10%는 현지조사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10개 기관이 모이면 그 중에 한 기관은 현지조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불법 부당행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공익신고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고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이거 돈 주죠. 예, 신고하면 돈 주죠. 예, 이런 부분들 하겠다는 거고요. 장기유양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겠다. 중앙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 애초부터 이렇게 했어야 돼요. 지역별 고령 화추기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 장기유양 기본계획 시행을 지자체마다 수립하고 이행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 장기유양 기본계획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가능하면 지자체마다 다 해드릴게요. 예, 해야죠. 아, 이런 약속하면 안 되는데 진짜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차피 안 읽으실 거잖아요. 이거 나와도. 예, 그러니까 예, 라디오처럼 한 번 정도 들으시라고 하겠습니다. 지역별 인정자, 수요자 공급, 각종 정보, 그다음에 사례회의 컨설팅 해주겠다. 예, 해주셔야죠. 장기유양 전문성 업무 증가, 그다음에 장기유양 담당 조직과 적정 인력 확보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단 내에서도 이런 전문성 업무량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저희 국회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유양위원회 개편을 통해서 논의 활성화, 효율적 논의를 위해서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를 개편해서 수가 요율 결적 체계화를 방식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수가 보험료율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겠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장기유양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하고 급여 디지털화하고요. 돌봄 기술 개발 도입 확대 추진해서 노인 돌봄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 좋습니다. 예, 계속 발전시켜서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요양시설 내 돌봄 로봇 고령 친화 상품 도입하고 활성화 지원 및 복주 연구 다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조 시설들, 그다음에 AI를 다루는 곳들 이런 것들이 많이 참여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혹시라도 주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 운영 방향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노인 장기유양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고 확보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에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재가 시설 간의 비용 7대3을 달성을 재정 운영의 중기 목표로 설정하겠다. 기본 봉용 같은 경우에 수익과 지출 균형 원칙을 준수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나온 것이 내용이 지금까지 끝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 요약은 여기까지가 맞는데요. 5년 뒤에 달라지는 모습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유양 5년 뒤에는 현재 장기유양 수급자 100만 명에서 145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중증 수급자 서비스는 재가 시설에서 재가와 시설이 같은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 양을 확대하고 재가 서비스를 현재 5종 복지연구에서 현행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를 더해서 재가 환경 개선이라든지 수시 방문, 이동 지원까지 확실하게 바꿔보겠다. 가족 지원 체계는 현재 건보공단 운영센터 기준으로 227개소로
약 3배 정도 늘리겠다. 가족 휴가제를 늘리고 서비스 이용주 만족도를 2% 정도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진입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신노년층 지금 베이비 부머 나오죠. 이 부분은 장기형 필요도에 대해서 따라서 가게끔 하고 재가 시설 비율을 약 3% 정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재가를 한 3% 정도. 그리고 통합재가 서비스를 확산해서 1,400개 개소로 늘리고 지금 방문 간호 주야간보와 방문 간호 기간인데 방문 간호를 지금 포기하진 않았네요. 그래서 방문 간호 기간으로 통합재가까지 해서 1,400개 기간을 계속하니까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기관들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 기간 전체 기간 중 약 10%에서 15%, 지금 현재 기간 중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합니다. 10배 정도. 그래서 현기관 수를 고려해서 확대가 되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약 32,00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공립 민간도 그래도 꽤 늘어난다. 장기형 기본 유형이 3, 4인실 중심에서 1, 2인 유니케어로 변경될 수 있으니 1, 2인실을 이미 확대한 요양원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3, 4인실로 지금 하신 기관들은 조금 더 넓게 벽 칠 걸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한 명당 소급자 수를 2.1명으로 늘리고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늘린다는 거죠. 요양보호사를 늘려서 이 부분 부족을 해결하겠다. 안 되면 외국인들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형 평가, 정기평가에서 수시평가를 활용해서 퇴출시키겠다. 네. 지속 가능성 재고를 급여 비용, 지속 가능성 왜냐 심소 시설이 많아버리면 이게 장기형 보험이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 20%에서 추가적으로 수입 확충해서 하게끔 돼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 월 장기형 보험료를 뭐 늘리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서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본문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건 제가 읽어드리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끝까지 다 읽어드리면 이게 굉장히 지루해지기도 하고요. 지금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만 아셔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23년도 장기형 기본계획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따로 분리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내가 끝까지 들었다. 만약에 요약 정리를 해서 저희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그렇다면 제가 따로 추가적인 도움 뭐가 있을까요? 무료 상담하면 될까요?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회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